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영선이냐? 상견례 자리에서 터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40년 전 그녀를 거지라고 부르며 도시락을 뒤엎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예비 사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넌 여전하구나.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모욕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정확히 자신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늦가을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한영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옷장 속에서 가장 아끼던 네이비 정장을 꺼내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방문을 뺐고 미연 지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화사한 연보라색 원피스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머, 우리 딸 천사 같네. 영선이 지연을 보며 예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수만 가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얼굴에 나 지금 떨고 있어요. 하고 쓰여 있는 거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우 부모님 이야기 길어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래. 지연이 다가와 영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걸 아시면 혹시라도 우리 지연이 흠잡으실까봐. 영선이 치마에 주름을 쫙 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 흠이야?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 결혼 반대할 분들이었으면 나도 민우 안 만났어. 지연이 오히려 엄마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영선의 심장이 콩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내음과 고풍스러운 목재 장식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VIP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우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길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민우의 퀴어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 누그려드렸습니다. 지연이 상냥하게 웃으며 민우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영선도 뒤따라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영선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옆자리에 앉아 고고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 실크 원피스에 광택과 목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큼직한 진주 목걸이, 우아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영선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한영선 아니니? 한 일고 나온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방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영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몸몸의 피가 손끝으로 쏠리는 아찔한 감각과 함께 지옥 같았던 40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자는 요란하게 손뼉까지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네 맞아. 나야 하나. 최명희. 기억 안 나? 어머 얘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명희야. 영선이 겨우 목구멍으로 기어 나오는 목소리를 지어졌습니다. 떨림을 감추려 꽉 준 두 손은 하얗게 질려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지연이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명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잘 알지. 우리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잖아. 망그레 영선아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영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노골적인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황급히 영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밑쪽으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는 영선을 반히 쳐다보던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넌 어떻게 된 게 그동안 동창의 코빼기도 안 비쳤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혹시 일부러 우리 피한 거야?
그 일 잊고 나서 명희의 목소리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 영선이 입술을 깨우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정.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친구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줘? 하긴 너 졸업식 날에도 아주 난리가 났었지. 너의 아버지가 명희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남편인 박진수가 눈치를 주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여보 그만 음식 나왔어. 영선은 명희의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상위로 깔리기 시작하자 명희가 젓가락을 들며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이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근데 영선아, 너 재혼했다고 그랬지?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같이 중요한 날 얼굴도 안 비추고 영선이 물잔을 준 손이 팔을 떨렸습니다. 해외에 일이 있어서 어머 해외 대단하네. 그럼 첫 번째 남편이랑은 왜 갈라선 거야? 아 맞다. 동창회에서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람나러 집 나갔다며. 맞니? 명희의 말 한마디에 식탁위로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펴쓰다다. 어머니, 제발. 민우가 간신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사돈들 사이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러니 영선아, 그 바람 난 남편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줬고 명희는 영선의 수수한 정장과 자신의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넌 여전하다.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여자가 자고로 가꾸들 알아야 남자가 한눈을 안 파는 거야. 안 그래 여보. 여보 그만 좀 해. 남편 박진수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명희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뭘 그만해 맞는 말이잖아. 지연이 참다 못해 일어서 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지연아, 영선이 딸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눈빛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성격은 지 엄마 안 닮았네. 눈 부릅뜨는 게 지아버지 성깔 닮은 건가? 지연아, 너 솔직히 말해봐. 어릴 때 어렵게 살았지. 우리 민호랑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명희가 지연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렵게 자라지만 엄마가 부족함 안 느끼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잘 컸습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콩가루 집안 애들은 다 티가 나는 법이야.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눈빛이 아주 독하네. 박진수가 불편한 기색으로 아내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여보, 음식이나 먹자. 왜 동창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는 건데. 명희가 남편을 흘금 보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만하자. 우리 아이들 결혼 이야기하러 온 자리잖아. 영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막노동이라도 뛰나? 영선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 도시락을 가면서 거짓 냄새 난다고 놀렸던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선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사 다녀? 어느 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일용직? 명희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명희야, 이제 그만하자. 영선이 간신히 목소리를 차냈습니다. 뭘 그만해. 우리 사돈되는 마당에 서로 알아야지. 솔직히 재혼한 여자가 괜찮은 남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 명희가 팔짱을 끼워 비우셨습니다. 탈이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 팔자 어디 가겠냐고. 그 나쁜 기운이 우리 민우한테 옮으면 어쩔 거야. 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너는 왜 그래 동창이라 편하게 이야기한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런 맺혔습니다. 왜 엄마가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요. 지연아, 앉아. 영선 딸을 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꽉 준 주먹에선 피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영선은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억지로 그것을 삼켜냈습니다. 영선의 침묵을 자신 승리로 착각한 명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입국 다물어 있어야지. 4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버거리처럼. 어머님 진짜 이해 없으시네요. 지연이 얀성을 높였지만 명희는 눈 한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빠져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이래서 배운 집안이랑 연을 맺어야 한다니까. 명너는 딸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잔인한 말들은 전에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있어. 아니면 아직도 그 냄새 나는 단칸방에서 살아. 명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선의 눈앞에 40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교실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1983년에 봄 한일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은 왁자지껄한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먼지 쌓인 창틀을 넘어와 교실 바닥을 비쳤지만 18살 영선의 자리에는 그림자가 두리워져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 구석 그곳은 영선의 지정석이었습니다. 하도 빨아색이 바른 회색 교복과 실밥이 터져 나온 소매 끝은 그녀의 가난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은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영선은 애서 태어난 척 책상 서랍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술주정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어머 얘들아, 저거 좀 봐. 한영선 오늘도 도시락이 없나 봐. 명희의 목소리는 교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홍색 예쁜 도시락통, 뚜껑을 연 명희가 기름진 동그랑 땡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영선을 향해 비우셨습니다. 어젯밤 저렇게 매일 굶을 수가 있지. 집에 살이 아예 없나 봐. 명희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깔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선은 아래 입술을 깨물며 교과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영선 너 혹시 거진이? 명희가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영선의 귀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모기만 한 목소리가 영선의 입에서 겨우 새어 나왔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맨날 굶어? 어제 보니까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더라. 명희가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 내가 봤어. 무슨 물 마시는 하마인 줄 알았다니까. 한 친구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돗물 부하. 야, 쟤 완전 거짓말네. 아이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영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근거렸지만 영선은 아무 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저거지 가방에 못 들었는지 구경이 해볼까? 명희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이에 나처럼
영선의 자리로 몰려들습니다. 하지만 영선이 낡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지만 명희는 그런 영선을 비웃으며 거칠게 가방을 빼앗아 책상 위로 뒤집어 뻗습니다. 와를 쏟아져 나온 것은 달고 다른 교과서 몇 권과 몽당 연필 2자루 그리고 손때 묻은 지우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돈 한 푼이 없어. 명희가 가방에 주머니까지 손가락을 넣어 샷샷 뒤집어 소리쳤습니다. 지갑은 당연히 없겠지. 돈이 없는데 지갑이 무슨 소용이야.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야, 너네 집 판자 집이라며 비 오면 물 새고 바람 불면 날아간다며 명희가 영선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아니야. 영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한테서 냄새나. 신내 목욕도 안 하지. 명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도 모두 따라하며 영선을 벌레 보듯 찾아봤습니다. 영선은 바닥에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습니다.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꼭 참아냈습니다. 아, 진짜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야, 내가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좀 줄까? 명희가 동정하는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영선은 묵묵히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영선은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턱이 진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조금 가셨습니다. 거울 속에는 픽이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교복을 입은 비참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영선은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의듯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방과 후 영선은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보다 이곳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꼬르르 꺼리는 배 웃겨지고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면 미래가 바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밤늦도록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 분식집 앞에서 명희와 그 무리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어 돌고 있었습니다. 저기 거짓 지나간다. 야, 한영선, 너 아직도 밥 못 먹었지? 명희가 입안 가득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라도 맡아봐. 냄새는 공짜니까. 아이들이 떡볶이 꼬치를 영선의 얼굴 앞에 들이며 걸었습니다. 영선은 그들을 무시하고 걸음을 제조했습니다. 뼈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울면 내가 지는 거야. 영선은 작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주먹 안에는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3살의 영선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 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성급히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의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은 또 다른 지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젠장 또 이뤘어. 이놈의 화투패는 왜 나한테만 이 모양이야. 한밤중 현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남편 김정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명선은 태어난 지연을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가 놀라서 깨겠어요. 영선이 문틈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내가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질러. 정우가 비틀거리며 방 안 들어섰었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도박장의 담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돈 내놔 당장. 오늘 잃은 돈 메꿔야 한단 말이야.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연이 분유 살 돈은 없는데 영선이 지연을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오늘 월급날이잖아. 정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영선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돈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시끄러워. 그 순간 짝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정우가 영선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기 지연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왕, 또 제발 그만해요. 아기가 오는 거 안 보여요? 영선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지연을 달래며 애원했습니다. 아기, 내년은 아기밖에 몰라. 정우의 주먹이 인정사정 없이 영선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두덩을 가리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비참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컨실러를 덧발라도 피핀 멍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 돈 벌고 올게. 옆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토대기에 쌓인 지연은 엄마의 멍든 얼굴을 그저 많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영선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에 계단에서 굴렀어요. 영선은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낯선 여자 향수를 온몸에 묻히고 들어왔습니다. 누구 만나고 오는 길이에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알 거 없어. 정우가 소파에 드러누워 담배부터 입에 물었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담배는 좀 시끄러워.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정우가 뿜어낸 담배 연기가 어린 지연의 얼굴 위로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연이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만취한 정우가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 지연 엄마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영선이 딸을 방으로 밀어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 저 계집애도 오늘 버러장 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정우가 지연을 향해 시벌건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안 돼. 영선이 본능적으로 지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저게 누굴 닮아서 눈을 저렇게 똑바로 뜨고 쳐다봐. 정우가 영선을 밀치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 영선이 처음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팔을 미친 듯이 물어 뜯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내 딸한테 손급 하나만 대봐. 당신 죽거나 죽는 거야. 영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짓밟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리고 무시하는 건 다 참았어. 하지만 내 딸은 안 돼. 내 딸은 절대 안 된다고. 이 미미 여자가 정우가 휘두른 주먹을 영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딸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선의 처절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지연이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야 우리 지연이 호강시켜주지. 이후 집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어린 지연을 무릎에 앉히고 공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아빠랑 같이 살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6살 지연이 색연필로 아빠 얼굴을 그리며
무릅씁니다. 지연아, 엄마가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영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가 꼭 약속 지켰게. 영선은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지연이 10살이 되던 해 영선은 작은 전자부품 회사의 기획 팀장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그룹의 대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팀장, 오늘 발표에 우리 회사 명언이 걸렸어. 말지 사장이 흥분으로 버개진 얼굴로 영선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은 수없이 검토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된 오후 3시 회의 실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졌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인상, 그가 바로 태원그룹의 강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원입니다. 태원의 중저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선은 자신을 향하는 그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의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기획팀장 한영선입니다.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영선은 막힘없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겠습니다. 태원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원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나쁜 업체를 다녀봤지만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이토록 당찬 기획팀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한 팀장님께서 직접 담당한 겁니까? 내 시장 조사부터 사업 계획까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영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 제가 곧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영선이 손목 시기를 보며 난처한 표정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아닙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영선은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원은 업무 협의를 핑계로 자주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이 이야기로 시작해 영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태원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멘 팀장님은 참 특별한 분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과찬이십니다. 영선 어색하게 웃으며 선을 그려 했습니다. 혹시 업무 외적인 일로 따로 될 수 있겠습니까? 태원의 용기 있는 고백의 영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혼은 경험도 있고 아이도 딸린 몸입니다. 그런 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원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한영선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영선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흠으로 보지 않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선은 큰 결심을 하고 태원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물론 딸 지연의 손을 꼭 잡고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양. 태원이 지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낯선 아저씨가 무서워 엄마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 요 태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지연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원은 영선이 아닌 지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서툰 솜씨로 지연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영선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원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맨날 웃잖아. 나도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딸의 순수한 한마디가 영선의 마음을 세차 흔들었습니다. 그 주 주말 태원은 영선과 지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영선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영선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태원이 영선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영선 씨와 지연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영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영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원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영선은 길고 길었던 지옥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재혼은 강태원의 대저택에서 살게 된 영선은 여전히 작은 방 안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지만 평소 있던 검소한 옷들만 한쪽 구석에 걸어놓았습니다. 태원이 사준 고급 옷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태원이 영선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이게 편해서요. 영선 머리를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준 옷들도 있잖아. 예쁜 것들 많이 샀는데 나한테는 너무 과해요. 영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이도 마찬가지야. 지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 아깝에 맵시다. 태원이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잖아. 영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희 이야기한 거 기억해요. 과거의 명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영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해요. 지원이도 그렇게 변해버릴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영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명희처럼 되는 건 절대 싫어요. 태원이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는 당신을 닮아 착하고 현명한 아이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에요. 저는 지원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영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의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선은 평소처럼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영선은 소박한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지원이 엄마는 항상 단정하시네요. 한 학부모가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영선이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백화점 운영하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학부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원이 엄마는 남편분이 뭐 하시는지 들은 적이 없네. 공무원이세요. 호기심 많은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영선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회사 대기업이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영선이 더 자세한 말을 피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피아노 학원에서 1등 했어요. 저희는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영어 학원에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영선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지원이도 피아노를 잘 치고 공부도 우수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엄마는 뭐 전해줄 소식 없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지원이 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영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너무 겸손하세요. 지원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아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선을 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영선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원이한테 과외 선생님 좀 붙여주면 어때? 피아노도 더 배우고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영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요. 지원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영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주변을 숨기고 살 거야? 태원이 답답해함 물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조건 없이 사귀는 거잖아요. 영선이 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지원이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어. 영선의 말에 태원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가끔은 당당해도 될 것 같은데 당당한 마음가짐이에요. 옷이나 돈이 아니라 영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건 그거예요. 진짜 품격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태원이 영선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만난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영선은 지원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사람 낸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영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눈앞의 명희가 영선의 테이블을 툭툭 말했습니다. 뭔 생각을 그렇게 골토리에 영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미우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선이 최명희의 남편 박진수를 바라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벌써 음식도 다 안 먹었는데 명희가 가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 영선이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그대로 내 도망가기는 여전히 1등이야. 명희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우쭐해했습니다. 모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습관이지. 그러니까 결혼도 실패하고 지원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연아 가자. 영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잠깐. 민우가 지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야, 민우야. 어디가 명희가 소리쳤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영선은 지연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군 미안해요. 오늘 이런 애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죄송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영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은 어때? 엄마, 내가 더 미안해. 민우야,
나중에 해 이야기하자 지원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박진수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모 명희가 어깨를 의식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사돈 저런 집안이랑 사돈이 된다고. 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혼한 여자, 계단가 제 내 집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우리 민우가 왜 그런 집안으로 가야 해.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지. 박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명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영선이 노포기했을 거야. 예전부터 내 말이면 껌뻑 죽었었거든. 집에 돌아온 영선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그 모욕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퇴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상견례 어땠어? 잘 됐어.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태원의 밝은 목소리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영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태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한데. 태원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영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민우 어머니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그럼 좋잖아. 반가웠겠다. 제명이 예전에 내가 말했던 적 있죠.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알지? 최명이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너무 잘 알지. 태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난하다고 맨날 놀리고 무시하고 영선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랬어. 재혼한 거 가지고 첫 번째 남편 이야기하면서 영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태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재원이 앞에서까지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태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선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명희가 한 말들, 그 조롱하는 표정들, 재원이 당황해야 된 모습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타원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여보, 진정해. 지원이는 민우를 포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영선이 태원이 달래려 했습니다. 감당,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지. 태원이 영선과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즉시 최명희와 그 남편에 대해 알아봐. 사생활부터 회사 생활, 아무거나 전부 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6시 강태원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태원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팀장, 어젯밤에 내가 지시한 건 걷게 되어가고 있나? 또 태원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알아봤습니다. 1차 보고서는 오늘 오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팀장의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4시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놔줘. 고마워. 태원이 전화를 끊고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김 팀장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최명희와 그 남편 박진수에 대한 신상 정보입니다. 김 팀장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핵심만 보고해 태원이 파일을 펼치며 턱지했습니다. 먼저 최명희의 과거입니다. 학창시절 한영선 사모님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다수의 동창생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침을 삼키며 보고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해 태원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김 팀장이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 박진수 현재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수진 27입니다. 증거는 호텔 출입 시 CCTV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입니다. 김 팀장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진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진수는 현재 5억 바라는 사채 비주얼 치고 있습니다. 5억 태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김수진은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뭐라고? 태원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진수가 아파트까지 얻어주며 살림을 차렸다군요. 물론 최명희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숙은 모로 책상을 콩 내리쳤습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내 아내와 내 딸을 모욕해 회장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수가 다니는 대한산업, 저희 그룹의 2차 하청업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원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군, 아주 완벽해. 태원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복수의 계획을 김 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팀장이 자료를 챙겨 일어서려 할 때 태원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이 모든 일은 아내 모르게 진행해.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이런 더러운 꼴은 못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팀장이 회장실을 나간 후 태원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한 음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명희, 네가 뿌린 씨앗 이제 거둘 시간이다. 아주 처절하게 상견례로부터 정확히 박진수는 늘 그렸듯 의기양양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자마자 귀갯말을 속삭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 과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비서가 평소와 달리 잔뜩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 사장이 책상 넘어오서 지옥의 사자 같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사장이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통지서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갑자기 무슨 태원그룹에서 바로 어제 연락이 왔어. 우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제가 뭘 어째다고요. 전 잘못도 박진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 태원그룹이 우리 회사 생명줄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순 없지. 당장 짐 싸서 꺼져. 15년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던 박진수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고객님, 대출금 전액일 시상한 요청이 들어와 연락드렸습니다. 네,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자택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진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연이어 신용카드 정지를 알리는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명희는 고급 묘가원에서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회원들의 수근거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렇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줄 다 명예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풀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얘기 좀 했을 뿐이에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확인도 안 된 소문을 떠드는 게 취미인가 보죠? 어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뭐 사실이 아니면 됐잖아요. 제 남편 멀쩡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세요. 전에 회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뭐라고요? 방금 무슨 뜻으로 말하신 거죠? 우리가 괜히 말했겠어요? 우리 남편이 명희 씨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오늘 오전에 잘렸다고 하던데. 명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만두죠. 남의 불행을 씹어대는 걸로 위안 삼는 건 당신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명희 육아 매트를 신경질적으로 말아 챙기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발신인이 없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명희가 상자를 거슬러 끌고 와 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박진수가 젊고 아리다운 여자와 호텔에 드나들고 레스토랑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등 온갖 역겨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희의 손이 사실하무처럼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로고를 적인 문자 메시지, 결제 영수증,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 김수지 20이고 명희가 종이를 구겨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넋이 나간 박힌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명희가 사진들을 박진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천하의 바람둥이야. 여보, 이걸 어떻게 해? 이 여자가 누구냐고. 뱃속에 있는 애는 또 뭐고. 명희가 임신 확인서서 박진수의 뺨에 후려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 좀.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와 명희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였어. 이 악마 같은 인간.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박진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대출금 내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간대. 뭐라고? 명희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에 명희가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민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동네 방네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는 바람 나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엄마, 그리고 지연이 어머님께 사과해요. 지연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민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아직도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영선이 어머님께 남편 바람 나서 집 나갔다고 비웃으시더니 지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 났네요. 민우의 분노에 찬 외침에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너를 찾다며 자신이 영선에게 뱉어던 독서를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쪽팔려. 지연이 볼낯이 없어요. 당분간 저 찾지 마세요.
민우가 문을 꽝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문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 명희는 바닥에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시각 태원그룹 회장실 태원은 김 팀장의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최명희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 아들,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날 이후 리언녀 김수진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원이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가족을 모욕한 대가를 조금이나마 치른 셈이군. 한 달 후 명희는 해가 들지 않는 음습한 달동네 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그녀의 처지를 비우는 듯 했습니다. 불과 달 전만 해도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였습니다. 영선이 그 아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명희가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며 혼자 말을 내뱉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 명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퀴난 눈날갑 빠진 점퍼 차림은 영락없는 빈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근무자가 인수인기를 하며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어제 손님들이 또 항의했어요. 그 산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정신 좀 차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명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몇십 후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아줌마 이 소주 한 병에 왜 이렇게 비싸? 손님 정가입니다. 뭐,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추객이 명희의 얼굴에 거친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습니다. 순간 교실에서 영선에게 있던 자신의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영선이에게 이보다 더한 짓을 했지. 정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명희는 유통기한이 임박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과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영선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웠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명희는 삼각김밥을 든 채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우가 수소문 끝에 쪽방촌으로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에 민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명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명희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에세,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우리 가족 이렇게 된 거 다 알고도 결혼 포기 못한대요. 민우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걱정했어요. 정말이니? 지연이가 그랬어요. 민우 어머님도 분명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요. 민우가 흐느끼며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순간 명희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40년 전에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고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명희는 민우야 헤어진 뒤 텁텁 족방촌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며 어두운 고요가 감쌌습니다. 낡은 매트 위에 몸을 던지듯 앉은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매로 오르는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을 밟고 모욕하고 그게 결국 내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구나. 민우가 전해진 지연의 말이 귀가에 올렸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명희의 얼어붙은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도리어 그녀가 외면하고 무너뜨린 사람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의자를 한쪽에 치우고 쌓인 먼지를 털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영선이를 찾아가야 해. 내가 무너뜨린 건 내 인생만이 아니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만히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꼭 말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순간 명희의 눈가에 또 다시 눈물이 번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의 증표였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영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대문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행색을 보며 1시간이 넘도록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사죄해야 해. 죽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해.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선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명희 모습에 영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희노 영선아. 명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를 지었어. 40년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하다. 명희가 오열하며 영선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명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영선이 깜짝 놀라 명희를 부축해 이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자니. 우선 들어와서 차 한 잔에. 명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되니. 그럼 들어와. 영선이 명희의 손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부러웠어. 명희가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당당하고 공부도 잘했던 너한테 왠지 모를 질투심 났었나 봐. 나 40년 동안 널 많이 원망했어. 영선이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혹시 영선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명희가 간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다 지나간 일인걸. 영선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희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명희가 지연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지연이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한 가족이잖아요. 명희의 눈에서 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영선의 부탁으로 태원 역시 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원이 명희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 식당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선아, 우리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린 이제 사돈이잖아.
당연히 친구가 되어야지. 영선이 활짝 웃으며 명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받은 벌은 당연한 거였어. 하지만 너희들의 용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 힘을 얻었다. 명희가 진심으로 감사 표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영선의 따뜻한 말에 40년간 무겁던 두 사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다 가을 지연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 최고급 호텔에 웨딩 올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연과 민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영선은 태원이 직접 골라준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목에는 태원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 앞에서는 그저 작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태원이 영선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했습니다. 우리 딸이 더 아름답죠. 영선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마치 천사가 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영선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꾹꾹하게 버텨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딸이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영선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럭가 컸네, 우리 딸. 두 오녀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명희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민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명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 용기가 있어서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까지 감싸주고 명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친부 어머니인 영량과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야 정말 고마워. 민우를 잘 키워줘서. 영선이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사돈이야. 과거는 다 잊자. 앞으로만 보고 가자.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선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영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마침내 식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태원이 지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들어 왔습니다. 지연을 시집 보내는 태원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 태원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인데 당연하지. 태원이 지연의 손을 덕꽉 잡아주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던 민우는 눈부신 지연의 모습에 넥스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 연장 태원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태원의 목소리에 벅찬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우라는 든든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원은 영선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함께해준 나의 아내 한영선 씨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벽해졌습니다.
영선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과 명희는 나란히 앉아 행복에 겨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정말 다툼 없이 행복하기만 살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결식의 마지막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선과 태원, 지연과 민우, 그리고 명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의 악연과 상처가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영선이 가슴 벅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영선과 태원의 집거실은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나온 2살 배기 손주 민우가 통통한 엉덩이를 흔들며 거실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온 할머니한테 안겨보자. 영선이 2팔을 벌리자 민우가 할미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속 안겼습니다. 영선은 손주의 보드라운 뺨의 얼굴을 부디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해줄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분인지 제가 민우한테 평생 이야기 해줄 거예요. 지연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리고 민우가 문을 열자 명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명희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민우에게 달려가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며칠 사이에 또 큰 네명이가 민우의 볼에 뽀뽀 세례를 펴붙자 거실은 웃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태원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사부인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사돈어른 매번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명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에이 사부인은 이제 정말 가족끼리 왜 이러실까? 태원이 손사래를 치며 명희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비누의 재롱을 보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명선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됐을까? 하고 명희가 영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영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명희가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요. 앞으로는 함께 잘 지내면 돼요. 지연이 명희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는걸요. 그 말에 명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태원이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비행기를 태워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걸 뉘우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 나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때 민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얼굴을 차례로 돌아보며 서툰 발음으로 외쳤습니다. 한문이 하부지 엄마 아빠, 딸랑의 아이의 사랑 고백의 거실은 또 한 번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선은 잠이 든 손주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독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